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 한미 간에는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코로나19 백신 공급, 경제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은 재임 중 4번째이자 2019년 4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한미 실무 단위에서는 북핵 해법을 비롯해 백신 협력과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 확대 같은 의제를 놓고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미 둘째 날인 현지 시간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오후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방문 사흘째인 현지 시간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이 먼저 이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단독과 확대 회담을 연속해 개최하며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한국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사흘간 머물고 마지막 일정으로 미 조지아주의 SK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산세 감면 확대 등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제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 결론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매매 수급 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가 많은 상황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무주택자 등의 LTV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 활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출 이후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창고로 전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융사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 명의 대출을 이른바 셀프 심사한 것 등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H 혁신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같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 LH 임직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공시가 6억 원인 집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 혜택을 9억 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에서는 재산세 감면 방안이 우선 논의됐습니다. 특위는 최근 주택가격과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을 0.05%씩 감면하는데 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13억 원 정도 되는 집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특위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도 재산세 감면 방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세금뿐 아니라 공급 대책, 다른 규제 대책이 한꺼번에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개편안은 주말 고의 당정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 추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한 당내 조율을 마치면 6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7월에 발송되는 재산세부터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재산세 문제보다도 당내 반대 의견이 더 커서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5톤 화물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근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에 있던 2명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충돌 사고 뒤 건물에 불이 나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로 돌진한 화물차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을 넘어서며 감염 우려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이 내일 새벽 국내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6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619명, 해외 유입은 27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38명, 경기 183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교회,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계속 신규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내일 새벽에는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은 화이자 백신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은 29만 7천 회분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823만 회분이 도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내에 모두 1,30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예약률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백신 예약률은 50.1%로 나타났습니다. 65세에서 74세 대상자의 5월 접종일 예약은 이미 마감됐으며 6월 첫 번째 주도 이번 주 마감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하지만 빠르게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다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예약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또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지금의 유행 추세를 감안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87명으로 최근 일주일 새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안산, 광명 등에서 일어난 괴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오늘 0시까지 양성으로 판정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7명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18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4명입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했고 최근 7일 사이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안산, 부천, 광명 등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새로 보고됐습니다. 안산시의 한 교회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부천시의 한 교회에서도 10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또 광명시의 한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12명의 집단 감염이 새로 일어났습니다. 광주시 육류 가공업체발 집단 감염 사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군포시 어학원에서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연쇄 감염은 88명으로 전체의 47%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62명으로 33%였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제3국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입국이 가능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그리스 관광지 코르푸 섬에 올해 첫 번째 크루즈 유람선이 입항했습니다. 그리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관광객의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 600여 명이 방역 수칙 아래 여행을 즐깁니다. 영국과 EU 회원국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의무 자가격리를 해제한 이탈리아. 이 때문에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도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the country to move on and for people who depend on tourism to be able to earn their living again. 먼저 문을 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EU도 올여름 제3국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등 유럽 의약품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The Council will now recommend that member states ease some of the current restrictions, in particular for those vaccinated with a new Everest vaccine.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EU 내 입국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등 7개 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EU는 조만간 인구 10만 명당 최근 2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 25명인 화이트리스트 국가 기준을 75명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인도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코로나19 변이가 확인된 나라 등의 입국자는 긴급 브레이크를 발동해 입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2017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2019년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맞서 가맹점들이 단체 활동에 나서는 일이 적지 않죠. 그런데 이 유명 치킨 업체인 BBQ와 BHC가 이런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BBQ 가맹점 협의회. 프랜차이즈 본사를 향해 유통마진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점주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BBQ가 기업 경영 방침 변화 등을 이유로 이런 단체 활동을 주도한 4개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400여 명이 가입했던 협의회는 간부들의 폐점으로 결국 와해됐습니다. 매출 규모 2위 업체 BHC도 마찬가지입니다. BHC가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의 계약을 곧바로 해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780여 개 가맹점이 가입했던 BHC 점주 모임 역시 사실상 와해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단체 활동에 앞장선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건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단체 구성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계약 해지는 단체 활동이 아닌 계약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BBQ에 15억여 원, BHC에 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휩싸인 남양유업의 세종 공장에 대해 영업 정지가 예고되면서 낙농가가 비상입니다. 이 영업 정지가 되면 당장 젖소 원유를 처리할 일이 막막하기 때문인데요. 그 대상 농가가 200여 곳이나 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벌써 한 달여 전 일입니다. 이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남양유업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품은 한때 품절 사태에 빚어졌고요. 남양유업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임상시험이 없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식약처의 고발, 경찰 수사, 그리고 불매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회장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불은 껐다지만 남양유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불매운동까지 이어질 정도로 소비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의 물건 강매, 또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또 경쟁사 비방 등 남양유업에 이 일이 터질 때마다 그 불똥은 애꿎은 대리점에 튀었는데요. 매출이 급감을 했고요. 겨우겨우 버텼는데 이번에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생겼습니다. 여론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희한테는 생명줄이죠. 국민들의 그런 소비를 먹고 저희가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고. 낙농가도 비상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우유 급식이 줄었죠. 사료값은 그대로거나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이번 사태로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담당하는 세종공장에 대해서 2개월 영업정지가 예고가 됐습니다. 이 공장에 납품하는 낙농가가 전국에 200여 곳이고요. 그리고 원유 생산량이 하루 230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영업정지가 된다면 판로가 끊깁니다. 그 피해 금액 한 달 기준으로 74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데요. 모든 것을 아껴가면서 지탱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지가 된다 그러면 농가들은 다 정말 참 회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젖소는 날마다 원유를 생산하죠. 집유한 원유는 당일 공장에 보내거나 이틀 안에 소진을 해야 하는데 이거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원유를 버려야 해서입니다. 그런데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폐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환경오염 때문에 아무데나 못 버리고요. 톱밥을 사용해서 퇴비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230톤 원유를 퇴비로 만들려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톱밥을 다 써도 모자란다는 게 낙농가의 얘기입니다. 낙농가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다. 공장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생산직 직원들도 있고요. 원유 운반 차량 운전자 등도 생계 위협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업계는 물론이고요. 자체단체까지도 이렇게 2개월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를 세종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126농가가 현재 그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납유를 하고 있거든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를 해줬으면 하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이 일을 불러온 남양유업 측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죠. 언론사들의 거듭된 질문에 영업정지로 인한 낙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다음 달 24일 관련 청문회를 거쳐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 몸에 붙이는 파스 형태의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10대 4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진통제는 중독성이 모르핀의 100배로 알려졌는데 10대들도 손쉽게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10대 남학생의 원룸을 경찰이 덮칩니다. 방 안 곳곳에 구겨진 은박지와 작은 빨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몸에 붙이는 형태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포장하거나 녹여 흡입할 때 쓴 도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이나 공원,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 안에서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펜타닐은 디스크나 암 환자 등의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쓰는 아편 계열의 진통제입니다. 강력한 마약성을 지녔지만 허리 통증 정도만 호소하면 10대도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한 명이 15차례 처방을 받거나 한 병원이 9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처방 이력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대해서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그 관련 기록을 좀 유지해 주는 게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최근 11개월 동안 경남과 부산 지역 병원 25곳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4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10배 넘는 돈을 받고 청소년들에게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9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1명을 입건하는 한편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본인 병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식약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8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협의회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로 접수했지만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모두 13명이며 협의회는 앞으로 증빙 자료가 마련된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로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41년 전 광주 시민들과 민주인사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옛 505 보안부대가 5.18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원 내에 남아있는 군 시설물들도 예전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505 보안부대. 광주 시민들과 민주인사들이 끌려와 지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한 곳입니다. 하나, 둘, 셋! 서슬퍼렇던 부대의 옛 터가 41년 만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부대가 ом겨가고 2014년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넘겨받은 광주시가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36,000제곱미터 크기의 부지에는 80년 5월 열흘간의 항쟁을 기록한 조형물이 세워지고 공연을 위한 무대와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5.18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광주 시민들과 관광객 누구나 이곳에서 5월의 진실과 마주하고 나눔과 연대 광주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장이 될 것입니다. 5.18 당시 이곳을 직접 경험했던 시민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5.18 때 그 잡혀 들어가지고 고문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인데 이제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는 5.18 사적지인 공원 내 505 보안부대 본관 등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큰잎베스나 블루길은 전국 호수나 저수지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래어종들인데요. 이젠 도심 저수지까지 침범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저수지입니다. 물 위로 올라온 잠수부들의 손에는 큰잎베스와 블루길이 가득합니다. 불과 2시간 동안 잡아올린 베스와 블루길이 300마리에 달합니다. 외래종인 베스와 블루길은 수중 생태계 최상위종으로 분류됩니다. 특별한 천적이 없어 생태 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뱃속에는 피라미 등 토종 어류부터 줄새우와 다슬기, 심지어 곤충도 발견됩니다. 암컷 대부분은 알을 수만 개나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 보여도 계속 번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계속 개체수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개체수가 증가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교란 어종을 포획하는 협회 한 곳이 전국 곳곳에서 잡아올리는 베스와 블루길이 한 해 평균 10만 마리나 됩니다. 전문 잠수부를 이용해서 잡고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한정된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충분한 그 퇴치를 이렇게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수지, 강, 호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국립생태원이 전국 주요 댐과 저수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 어류 개체수의 절반가량은 베스와 블루길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277만 8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또 월평균 사업소득은 1.6% 줄어든 76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공적 이전 소득이 27.9%나 증가하면서 월평균 총소득은 0.4% 증가한 438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혼조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77포인트 하락한 3,162.28에 코스닥은 2.03포인트 상승한 971.1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소폭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강세를 이어왔던 철강주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포스코가 5% 넘게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3일 연속 8만 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4배 이상 급증한 현대차와 기아는 외국인의 매도세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LG화학이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90만 원 선을 회복했고 HMM이 임시 선박 출항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오른 1,13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빗줄기는 강한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편입니다. 앞으로 전남 지역은 밤에 그리고 대부분 지역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 지역에서는 내일 밤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영동은 내일까지 최고 40mm, 중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이후에는 하늘이 흐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하늘이 맑아지겠고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